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이렇게 날씨가 춥구만. 위성 작가님, 날씨가 겁나 추워요. 시작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대화? 네, 깜빡 잊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약간 그 나사가 빠진 듯한 느낌이라. 아직도 감기 안 났어요? 네, 콜데원이라고 PPL 아닙니다. 쪽쪽 빨아마시는 그 감기약이 있어요. 이게 이제 먹으면 순간적으로 기침이 좀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루에 3번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6번 해서 이제 8번까지 좀 복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 취하네. 알딸딸하네. 좋아. 제가 뭐 돈 없어서 프로포폴을 못 맞고. 이거 환자랑 방송하려니까 마음이 아프다 진짜. 네. 한 주 쉬라고 해도 되는데. 안 됩니다. 나는 이제 방송의 모든 영역이 컨텐츠보다 앞서는 게 성실함. 저도 그래요. 그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고 일주일이 넘어가면 견딜 수가 없어. 금단 현상이 와서.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송 작가의 중국 이야기 15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송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그 소개를 할 때요. 네. 하라고 시작하거든요. 엄청 거슬려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소개하면 그때 나오도 돼. 근데 거기서 먼저 자기 목소리를 막 섞어요. 그렇게 막 나오고 싶지 지금. 게스트로 출연하는 방송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갖고요.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이거를 내가 156회 동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처음으로 알려주는 거야.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송 작가의 중국 이야기 15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낳은 천재, 그러나 비주얼은 중국 사람, 우리 송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말 참 느리라고. 숨 넘어 죽을 뻔했네.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잘 나오셨고요. 네. 감기는요? 여전히 안 좋습니다. 네. 내가 그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예방주사에 맞을 나이가 됐다고요. 앓을 만큼 앓고 난 다음에 제 스스로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렇지. 감기는 약이 없어요. 사실 알잖아요. 앓는 사람이 왜 그래? 자, 오늘 파켓몰 PPL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그 파켓몰을 위해서 상당 부분 심사숙고해요. 이 시간 넘게서 파켓몰을 다 돌아봐. 탑 화면에만 있는 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쭉 그 카테고리별로 돌아보는데 내가 발견을 했어. 이번 주는 이게 딱 좋겠다. 요건데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짜잔! 플러스 바디 히트 발열 레이 세트. 네. 대단한 거 발견하셨네요. 이게 이제 그 유니클로의 히트텍. 그렇죠. 여기 사실은 그게 따뜻하지도 않다며. 히트텍이 또 워낙 오래된 소재이기도 하고요. 얘네들이 기능적인 부분을 개선을 안 하고 계속 만들고 있어요. 유니클로 자체가 개발한 원단이 아니고 원래 원단 회사가 개발한 거를 유니클로가 상품화한 거기 때문에 유니클로의 고유 상품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브랜드에 엄청나게 많은 유사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바디 히트 발열 레이 세트인데 네네. 요게 일단은요 그러니까 19,800원짜리예요. 요게 무료 배송에다가 9,800원 50% 세일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일단 가볍습니다. 150g이기 때문에 거의 모기장 수준이에요. 저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잘 늘어나. 하지만 프리 사이즈라도 105까지 95에서 105 사이즈에 계신 분들이 입으셔야지 저 같은 115는 미쉐린맨이 되는 약점이 좀 있습니다. 115. 아이씨 말해놓고 하니까 자존심 상하네. 자, 어쨌건 저 모델의 표정 한번 보세요. 저렇게 잘 늘어난다는 거. 이 옷이요 그 장점이 뭐냐면 재봉선이 없어요. 그래요? 이게 잘라 붙인 게 아니라
저 그 사람 바디 모양으로 직조를 한 겁니다. 우와, 좋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짠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걸리는 면이 없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꼬매서 팔다리를 붙인 게 아니라 하나가 통짜인 거예요, 저 자체가. 네. 이제 여기 이제 그 파켓몰 들어가셔가지고요, 플러스 바디트라고 딱 검색하면 나와요. 네. 근데 제가 왜 남성 모델만 보여드렸을까요? 실제로 여성 모델 관련한 그 제품 설명에 여성 모델 관련한 사진이요, 좀 야해. 야해? 상당히 전혀 안 야해. 야하던데?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이 우리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안 걸려야 돼, 일단은. 그게 상당히 야해서 여성분 모델 사진은 사실 안 갖고 왔고요. 남성 모델 사진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모델 바로 사진 찾아가서 보고 싶다. 바로 그걸 노리는 네. 거예요. 야, 진짜 영리한데? 야, 이건 뭐 이 외국인 모델인데 내가 봐선 그렇게 안 야했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그 정치적 그 기준이 일본 야동에 익숙해져 가지고 너무 노출률이 너무 높았나 보다. 그렇죠. 이제 품위가 당신과 난 다르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봤네, 나는. 그것도 야하게 느낄 수가 있구나.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가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할지를 몰라서 여성 모델의 그 사진은 여러분들 직접 가서 보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고도의 마케팅 전략인 거야. 네, 아무튼 뭐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하자면 이 옷 자체가 가지는 발열성이 일반 섬유에 비해서 약 그 9도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일반 면옷을 입었을 때하고 이걸 입었을 때하고 보온되는 온도 차이가 9도 정도 난다는 거죠. 엄청 큰 겁니다, 9도면. 그럼요. 네. 5도만 올라도 엄청 큰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150g밖에 안 하고 아까 보시는 것처럼 거미줄처럼 완전 스파이더맨처럼 몸에 쫙 달라붙는 신축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껴입어도 크게 이제 티가 안 나는 거죠. 두툼한 느낌이나 티가 안 나는 건 참 좋은데 105 사이즈까지다. 프리라는 것이 무제한 프리가 아니다. 105까지다. 라는 부분이 저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내가 한마디 더 해야 되겠죠, 이 시점에서. 네. 평상시 때 하는 말. 뭔 말을 하려고. 웬만하면 하지 마. 뚱뚱해서 그래. 상처받아. 내가 요즘에 좀 몸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살이 빠져가지고요, 드디어 100을 입기 시작했어. 진짜? 너 죽는 거 아니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시 살이 찌고 있긴 한데 가장 안 좋은 시점에서의 100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파켓몰에서 보내준 콜롬비아 롱패딩이 105였는데 좀 커졌어. 훌륭하십니다. 네. 아니요, 근데 그게 뭐 그런 걸 저런 걸 떠나서 저 제품은 제가 하나 살려고 해요. 왜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겨울이 되면 해년마다 이제 조금씩 추워져. 그래서 예전 같으면 쫄바지 이런 거 안 입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니클로의 히트텍, 솔직히 고백을 하면은 사서 입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 지금 그때 제가 그 일본 무역 전쟁 관련해 가지고 말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 옷을 입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나 버렸어. 이게 내가 이거 하나 없다고 내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하나 필요했다고.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구입하는 방향으로. 사실 저도 이게 입고 싶은데 제가 그 트렁크를 입기 때문에 입어요. 왜 안 입어? 이게 이제 트렁크 위에는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렁크 안에다 입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이런 비슷한 쫄쫄이를 입게 되면 이게 너무 달라붙는 게 이제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일반적인 히트텍 원단 같은 경우는 흡습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완전히 안에 땀이 찹니다. 통풍도 약하고 일단 흡습을 안 해요. 습기를 안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흡습성이 있기 때문에 땀을 엄청나게 많이 흘리지 않는 이상 맨살에 입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의는 못 입으니까 어차피 하의는 한번 상의 입어요. 누가 송 작가님 그 내 입은 걸 본다고 그렇게까지 신경 써요? 신축성으로 보면 충분히 입고 남지. 내가 신축성 있는 옷 한번 입어봤거든. 거울 봤는데 내가 봐도 더러워. 그래서 사가지고 따뜻한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하의만 입을 거야. 하의만. 비주얼이 뭐가 중요하다고. 상의는 너무 더러워. 알겠습니다. 예. 플러스 바디히트 발열레이 세트 9,800원입니다. 50% 할인해가지고요. 여러분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여성 모델 사진은 직접 가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정도는 돼야지 팔리지.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주제를 딱 바꿔놔서, 야, 이 주제 재밌겠네.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거를 오래전부터 그 구상을 해왔던 주제예요. 사실 제가 시리즈로 만들던 한 30편 시리즈로 구상을 했던 건데, 쉽게 말해서 총론만 쓰고, 강론을 안 들어간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제 지난 시간에 미국 관련된 그 정치 권력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기본적인 상식 또는 뭔가 좀 그 한쪽으로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의 틀이 좀 많이 다르구나. 왜냐면 배운 적은 없는데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고, 그러면 고정관념이죠. 네, 고정관념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고, 그 고정관념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는 주제라고 해서 오늘 한번 맛배기로 총론을 던져보고, 예. 반응이 좋다고 하면 강론으로 디테일한 부분의 여러 가지 역사적 사안들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대가 큰데 아직 여러분들 도대체 무엇을 갖고 저렇게 운을 막 이렇게 띄우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알려드릴게요. 부자만 아는 비결 대방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솔직히 말해서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돈에 관심 없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럼요. 이분들한테 부자만 아는 비결을 실제로 부자가 아니신 분이 알려주시겠다는 이 희한한 방송.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알아도 실천이 안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일단 그게 중요한 건데 일단 알고 당하면 덜 억울한 부분도 있다라는 면에서 많은 힐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많은 기대가 되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할게요. 이게 지금 처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 돈을 이야기할 때는 돈이라고 하는 건 화폐잖아, 화폐. 네. 그럼 화폐가 발전하는 과정 같은 역사적인 걸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렇죠. 자,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금권이라 그래갖고 돈 자체를 굉장히 권력으로 생각을 하는데, 돈은 사실은 만들어진 지가 좀 부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만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누구고 그 돈으로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를 이해하면 요 역사적인 관점만 이해해도 이 8,000년 전의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우리 현대 문명사의 자본주의의 속성을 그냥 한 방에 깨우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8,000년 전부터 부자가 되는 비결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절대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아하. 그 점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다는 겁니다. 기대가 큰데요. 네. 일단 경제라고 하는 게 생겨나고 뭐 어떤 사회 구조라고 생겨나는 거는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시작됩니다. 집단 농장을 하고 집단 농장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점점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일종의 이제 부족 국가처럼 집단이 생기는 거죠. 이 집단이 전문화되게 되는 과정 중에 여기에서 이제 권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권력의 힘은 쌈자라는 놈이죠. 왜 쌈자라는 놈이 필요하냐? 농사 잘 짓는 놈이 아니고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이걸 어떤 놈이 와가지고 강제로 뺏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짓고 있는 농작물이나 농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힘이 있는 애들이 그걸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네. 지금 울타리 같은 거야. 일종의 이제 가드가 필요한 거죠. 보디가드가. 그래서 이런 보디가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전문적으로 고용을 하게 됩니다. 쌈자라는 놈을 고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유순하기 때문에 이런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외부에서 끌어오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목동들인 거죠. 목동들. 네. 얘네들은 이제 양 지키면서 산에 가서 단련하고 맹수랑 싸워서 지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런 목동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일종의 고용 형태로 돈을 주면서 얘네들은 가드를 맡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드의 힘이 포갑적인 힘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 가드의 능력에 따라서 토지와 그 생산의 베이스들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는 놈이 장땡이 아니었던 거야. 힘센 놈이 장땡인 거야. 왜? 잘 짓고 있는 남의 농사도 뺏어와 버릴 수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폭력을 앞세운 권력들이 일종의 부족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부족 국가와 농업 국가를 전체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는데 이 지배의 대가로 세금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열심히 농사를 지어갖고 그 중에 일정 비율을 이른바 그 농업 국가를 지켜내는 수장들한테 바치게 되는 일종의 공납 형태가 생겨납니다. 이게 최초의 권력의 탄생인 거죠. 그리고 부의 탄생인 겁니다. 왜? 얘가 그러한 권력을 통해 가지고 일을 안 하고 돈을 삥을 뜯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체가 부인 거야. 부의 탄생인 거야. 이런 부의 탄생을 통해 가지고 자, 이러한 농업 국가가 점점 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몰려오고 또 뭐 다양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교환을 하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이 도시가 형성되면서 그 도시에 거주하기 시작하는 상인들이 생겨나게 되고 옛날 농업만 짓던 이 도시는 이제 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공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복합적인 경제 도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권력을 유지하는 자들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집니다. 떼줘야 되는 몫이 계속 커지는 거죠. 문제는 이걸 다 현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쌀을 계속해서 그 쌀로 받아갖고 싸놓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받아들이는 돈을 말하자면 편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이 권력자가 행사할 수 있는 이 지정하는 일종의 화폐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대신 이게 쌀 10섬을 가지고 오면 내가 내 얼굴을 찍은 동전 하나를 줄 테니까 이게 쌀 10섬의 가치야 라고 해서 그 쌀 10섬 대신에 동전을 받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 동전을 제시하게 되면 어디 가서든 쌀 10섬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걷어들인 돈을 가지고 자기 부하들한테 월급을 주기도 하고 자기가 공전을 짓고 거기에 노임을 주기도 하고 자기가 필요로 한 생필품을 사들이면서 화폐를 유지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화폐는 세금의 형태로 해갖고 만들어지게 된 거고 모든 생산을 활동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생산하고 있는 부가가치 중에 일부를 저 사람한테 띄워준다라고 하는 화폐의 개념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 화폐가 여러 가지로 대환이 쉽게 되니까 다른 물건하고 교환이 쉽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화폐에 대한 이용 가치가 높아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문제는 이 권력이 유한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힘이 있어. 20, 30대 내가 힘도 좋고 내 장정들이 그 이제 병장기도 강하고 그래서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그 권력이 유지가 돼 나이 들고 기운이 없으면 언제 어디서든 내가 이게 뒤집혀져 버린단 말이야. 그렇지. 뒤에서 쳐들어오는 놈이 더 힘센 놈이 젊은 놈이 와갖고 다윗 같은 놈이 와서 뒤통수 탁 치고 왕 내놔 그러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권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권불 10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지도 체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죠. 종교. 그러니까 인간은 영속성이 없어. 그리고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것들과 내세와 기복을 전부 다 다룰 수 있는 종교적인 지도자를 내세워 가지고 그 종교적인 지도자가 백성들을 대리 지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와 신앙을 막 이렇게 북돋워 가지고 제사장을 힘을 몰아주게 되고 그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신한테 바친다는 의미로 해갖고 왕한테 바치던 돈들을 신한테 바치는 걸로 바꿔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권력이 제사장과 왕이 권력을 나눠 가지는 형태가 되는데 왕은 꾸준하게 자기 권력이 있는 동안에는 내 이름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그 화폐를 통해 가지고 헌금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그 화폐를 걷어들이고 그 받아들인 헌금과 재물들을 가지고 이 자기 사원 주변에서 시장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활동과 권력이 결합하게 되면서 시장 경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니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권력에 의지해 가지고 왕을 계속해서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신이 내린 왕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왕권을 세습하고 그 아들에 가는 게 신의 뜻이다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왕권과 신권이 같이 세습돼서 이어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서 국가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왕이 안 바뀌니까 바뀌어도 그 제도와 정책들이 이어져 나가게 되니까 이러한 제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부를 다루는 두 가지 세력들의 알력이 일어납니다. 일단 왕은 정상적으로 이제 돈을 걷어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도시 안에 나오는 소출이 100이면 10이 내 몫인 거야. 그럼 그 10을 걷어들이는 역할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그 시장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이 10을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왕한테 10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어떤 방식을 쓰냐면 물가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과거에 이 동전 하나가 10섬을 했다고 치면 지금은 12섬을 줘야 돼. 왜냐하면 세금이 올랐어. 또 시중에 있는 물건값을 조정을 해가지고 자, 쌀은 12섬이고 고기는 10섬인데 고기는 5섬으로 지금 떨어졌어. 지금 고기가 많아졌어. 라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하면서 그 차익을 따먹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서 이 제품 가격에 대한 물가를 조정하는 기능을 시장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왕의 도덕성에 달려 있는 건데요. 왕은 자기가 걷어들인 세금, 그러니까 자기가 발행한 화폐를 꾸준하게 정량을 지켜줄 필요가 있어요. 100을 생산해갖고 그중에 10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10을 쓰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 근데 대부분의 왕들은 돈이 모자라면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밖에 안 걷어놓고 화폐를 20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지가 찍어서. 이렇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물건보다 돈이 많이 돌아버리니까. 그래서 이러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게 심해지게 되면 이 시장 경제가 붕괴가 돼요. 이런 시장 경제가 붕괴가 되게 되면 그 탓을 제사장이 왕한테 돌리는 거죠. 왕이 부도덕해서 또는 왕이 신의 노여움을 타갖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졌다. 저 왕을 자르자라고 잘라버리고 새 왕을 안 칩니다. 그래서 리셋을 시켜요. 그래서 다시 100분의 10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형태를 계속해서 무한 루프로 돌리는 겁니다. 이게 고대의 부자가 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사실은 이제 힘을 길러가지고 자기 군대를 길러가지고 자기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하고 전쟁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그리고 국가가 그 자기 도시 국가에 필요로 하는 노동력과 토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과의 끊임없는 확장적인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재산에 비해 가지고 그 재산이 늘어나는 양이 이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는 양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지에 나가가지고 계속 노동력과 땅을 탈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가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정복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정복 전쟁을 왕이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사실 왕 밑에서 실제적인 경제권을 주고 화폐 가치를 조절하고 이걸 통해 갖고 시장을 유린하는 사람들은 그 밑에서 이른바 돈 장사를 하던 제사장들, 세금을 걷는 징수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대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 그 고대사에서 따져보게 되면 굉장히 비천한 계급의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걸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유태인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약간 종교적인 문제가 걸리니까 종교적인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2000년 서기가 크리스트가 시작된 이후로 교황이 이제 베드로가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고 나중에 한 300년이 지나고 나서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고 교황이 나중에는 성장을 해가지고 교황이 이 황제의 위치에 올라요. 그래서 왕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교회가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는 시기가 생깁니다. 이때 이제 중세의 암흑기인 거죠. 이 중세 암흑기 때 그 신성에 아무도 이렇게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교회가 모든 부와 권력을 장악하고 이 권력을 유지시키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힘이 있고 주변에 어떤 영주로서의 역할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승인을 받기 위해 항상 교황한테 말하자면 인정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교황은 그 사람을 왕으로 지정해주는 조건으로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돈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의 일부를 계속해서 헌금받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자본들을 유태인 자본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돌려요. 시장 안에서. 그래서 이 중세의 모든 부들은 종교와 군주들한테 전부 다 집중돼서 옮겨가 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중세 이후에 상공업자들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부가 가치가 창출이 돼요. 그러니까 농업이 아닌 공업을 통해서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그렇지.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공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중세의 일종의 종교에 의한 지배가 끝나게 되는데 이 종교의 지배가 끝나게 되면서 세상의 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새로운 권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은행인 거죠. 잠깐만요. 이게 폭주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못 따라와. 아, 그런가?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네. 자, 은행이 등장했습니다. 네. 자, 네, 뭐 과거와 중세사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인류의 암흑기이기도 하고 그때의 사람들은 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권력이 왕과 제사장한테 가 있었고 그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세상을 폭력과 그리고 시장 경제 유통을 완전히 쥐고 있는 상황에서 독점한 겁니다. 그래서 그 권력은 이제 왕이나 귀족이나 제사장들이 독점을 했지만 그 안에서 그 모든 작업들을 진행해 준 사람들은 유태인이었다는 거죠. 그래, 왜냐하면 그 유태인 그룹들은 애초에 옛날부터 이러한 수리와 계산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이 상업적인 계산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일종의 사람들한테 천대받는 이런 직종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업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아까 말한 돈이 있어요. 시장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법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종교에 의해서 종교적 교리에 의해서 이자라고 하는 것들을 받지 못하게끔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자를 돈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엄밀히 법에서 금지를 해요. 원래 그 부도덕하다고 느끼는 네.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이슬람교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종교에서도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1400년도 이후에 이러한 이제 이 유태인 상인들한테 교황이 특별하게 니네들은 이자업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별도의 칙령을 내려줍니다. 1400년도에. 그때 면제부 할 때 아니야? 물론 면제부도 팔 때였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러한 방식의 왜냐하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애들한테 사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내주고 얘들이 돈을 벌어오면 그거를 교황하고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쩐지 일종의 사채업을 장려를 하고 그 사채업을 하는 유태인들한테 권한을 줘놓고 걔네들을 일종의 일반 상공인들의 적으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고 돈이 궁하고 힘들 때 그거는 교황이나 왕의 탓이 아니라 저 탐욕스러운 유태인 때문이다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고 오히려 유태인들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스스로 자기 어떤 그 위치를 숨기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존재를 숨기고 이런 금융업을 전 세계로 펼쳐나가는 다국적 금융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자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또 이자라고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금융업이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 유태인과 이 금융의 역할은 인류의 역사를 개발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발명하게 만들어요. 첫째로 문자.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문자는 서령 문자라 그래갖고 영수증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을 주고 받으면서 보리가 몇 말, 쌀이 몇 말, 이게 들어온 게 몇 말 해갖고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수리식 일종의 영수증에서 인류의 문자가 처음으로 개발되게 된 거고, 이렇게 개발된 문자와 시스템을 가지고 금융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이제 산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돌려가지고 물가를 결정해가지고 물자를 조절하고 거기에서 돈을 일부를 횡령하고 이 부분을 감춰버리는 기술들을 지네들끼리만 계속 노하우로 돌린 거야. 그러니까 회계와 이런 계산법이라든지 금융을 운영하는 방식을 유태인 스스로한테만 돌렸고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돈만 벌어먹으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단 말이지. 왜? 원래 돈을 자기들이 주고 있으니까 니들이 관리를 해서 돌려서 빼먹는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업 자체를 다 맡겼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이러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 새로운 금융업이라고 하는 국제 금융업을 1400년대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역금융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금이나 뭐 물건들을 찬탈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갖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돈을 송금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맡겨놓은 돈을 이쪽에서 바꿔주는 대환 형태의 일종의 무역금융이 처음으로 유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스위스를 비롯한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런 데서 무역금융이 만들어지고 이런 무역업이 활발해져 가는 과정 중에 이제 보험업이 만들어져요. 보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만일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이제 자빠져 갖고 없어져 갖고 손실을 보게 됐을 때 미리 얼마를 예치해 놨다가 나중에 그거를 찾아서 보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업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기명 채권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내 정체를 숨기면서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무기명 채권이라고 하는 방식의 별도의 금융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의 근대 금융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돈을 벌게 되니까 왕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돈들을 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왕이 아닌 이제 권력자들, 왕의 동생이라든지 뭐 숨겨져 있는 자금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유태인한테 와서 계속 돈을 맡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자산 관리인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산업혁명이 터집니다. 산업혁명이 터지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금의 수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노동력으로 다 해결될 때는 노예 한 명을 사면 한두 명을 사면 끝나는 거지만 이건 공장을 짓고 기계를 돌리고 산업시설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 돈을 왕이 빌려주지 않아요. 왕은 그거 빌려줘서 얘가 부자 되면 자기한테 개길 것 같으니까 그 돈을 안 빌려주거든. 그러면 이 돈을 은행가한테 가서 돈을 빌리러 가는데 은행에도 사실상 그만한 돈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유태인들이 일종의 지금의 현대적 금융의 대출 기법을 만들어냅니다. 화폐의 통창을 만들어내요. 이런 거죠. 내가 금이나 어떤 은이나 예금 증서를 이렇게 맡겼어요. 그래서 이 증서가 나중에 그 금을 찾아갈 때 똑같이 그 금을 돌려주는 걸로 이제 돌려받으면 되는 건데 이 증서가 금을 보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증서를 기준으로 해서 돈을 얼마든지 빌려주는 사람이 생겨.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증서가 그 사람이 찾으러 오지 않으면 이 사람의 증서가 한 장인지 10장인지를 모른다는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자산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10배, 100배, 20배를 기존의
자본가들,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본가들한테 집중적으로 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돈을 만든 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폐의 팽창이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 재미가 하나도 없어 일단. 진짜? 아시죠? 이게 재밌어요 지금? 아, 나는 겁나게 얘기하면 재밌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무슨 강의 듣는 것 같잖아요. 조금 더 좀 스피디하게 진행해 주세요.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유태인들은 없는 돈을 빌려줘 가지고 그 돈으로 사람들한테 필요로 한 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짓게 하고 물건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주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왕정 시대에 있던 데는 물건과 화폐의 가치가 1대1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경제 규모가 1대1이었다는 거야. 돈 100원이면 그 100원이 틀림없는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얘네들이 무한정 화폐를 확장해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의 화폐의 가치는 날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지금도 그러한 화폐 팽창이 지속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로 비교해 보자면 우리가 물가 오르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근데 물가는 당연히 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경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주변에 알고 있는 모든 생산 활동이 그 기업의 단독적인 자산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금융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없는 돈을 신용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그 신용으로 만들어낸 돈으로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소비하고 우리가 인건비를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흔해진 만큼 물건값은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지. 그렇죠. 물건값이 당연히 오른다는 얘기는 돈 값어치가 떨어졌으니까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인 우리는 그만큼 임금을 올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가 성장하는 만큼 화폐가 확장되는 만큼 물가는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고 그 물가에 따라서 임금이 따라 오르는 이 인플레이션의 선순환 구조를 꾸준히 유지해야만 그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가 발전하는데 어느 한계점에 오게 되면 자, 이미 이 부채를 통해 갖고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했으니까 이 부채를 회수하고 이 자본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금융의 관리 기법인 건데 대부분의 부자들은 그걸 안 해요. 일단 빌려온 돈이니까 자기 돈이 아닌데 이 돈을 쓰고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걸 갚아서 부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엉뚱한 데다 투기 자본으로 쏟아넣어 버린다는 거지.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방면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돈을 부어넣어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못 가진 사람, 돈을 못 빌린 사람, 돈을 못 굴리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빈익빈 부익부에 원래. 그래서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가속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에다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진 돈이 1억이었는데 내가 이걸 집에다 투자를 했더니 계속해서 돈값이 떨어지게 되면서 집이 4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뭔가 보존을 받은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 그래서 부동산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나마 안심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가격 자체가 버블이기 때문에 이 경제가 꾸준히 선순환을 못 이뤄주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고 경제가 소비를 일으키지 않고 경제 활동이 멈춰지게 되면 즉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내수가 증진이 안 되는 상황에 오게 되면 이 모든 화폐와 재화의 가치가 버블로 늘어나 있던 재화의 가치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맞게 되기 직전까지는 누구도 거기에서 본전을 찾아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 이제 실물 경제로 돌아가게 되면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부채가 2006년 이후 그러니까 모기지론 사태 이후 그게 발생한 이후하고 이전을 따져 보게 되면 한 17, 8년? 한 17, 8년 만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부채가 2배로 늘었어요.
그것도 신기하단 말이야. 예. 그 화폐를 찍어내는 효과에 가깝죠. 그래서 화폐를 2배로 찍어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인류가 이런 이런 자본주의 경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채 200년밖에 안 됐는데 계속해서 아까 말한 대로 돈으로 빚을 내 갖고 공장을 짓고 이 살림을 늘려오게 되면서 전체적인 지구의 경제의 캐파를 키워왔었는데 그동안 200년 동안 키워온 부채를 단 16년 만에 17년 만에 지금 2배로 늘려놓고 있는 게 지금 지구촌의 경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한 기형적인 경제 상황 속에 내 수입이 16년 동안 2배가 늘었을까요? 내 부동산이 2배로 늘었을까요? 아무도 그만큼의 성장을 본 일반 서민들은 없어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월급쟁이 생활만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가난해진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세상의 돈의 가치는 이미 이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 체감을 못 느끼고 있는 거야. 이게 곧 터지게 될 임계점에 가까워왔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의 돌아가고 있는 모든 재화, 그 모든 물건의 가치는 뭐 품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0배 내지는 최소한 2배 이상 부풀려져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동시에 폭락하는 화폐의 몰락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경제학자들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폭락이 일어나게 되지 않게끔 준비를 하려고 하면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화폐가 필요한 겁니다. 팽창하지 않는 화폐. 과거나 중세나 고대에 만들어졌던 그 단위 화폐가 가지는 그 가치를 영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화폐가 만들어져서 그 화폐로 전부 다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억 하던 그 명동에 있는 빌딩이 10평밖에 안 된다 그러면 1억으로 줄여야 되는 거고요. 100만 원밖에 안 하는 시골에 있는 1000평은 그 100만 원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거의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가격이 유지되면서 이른바 돈들이 투자돼 갖고 만들어낸 버블 팽창에 의해서 만들어낸 부가가치들을 전부 다 거품을 걷어내야만 정상적인 경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인류가 어떤 그 만들어왔던 가장 선진적인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금융 경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인류 역사 안에서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단번에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야, 내가 듣고 싶었던 결론이 이제 나오는구나. 네. 실제로는 이게 우리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고정관념, 여기에 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네.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인건비가 2배가 됐다 그러면 16년 만에 2배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같이 성장을 한 거니까. 근데 우리 인건비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빚이 2배가 됐다는 얘기는 세상에 있는 돈의 절반은 이미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나와 너의 그 구조가 아니라 이 글로벌 지구 경제가 다 그래요. 총 뭐 한 22경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 세계 경제 구조 중에 한 12경원 이상, 절반 이상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빚을 갚기 위한 빚으로 공중에 붕 떠 있는 거고 그 책임은 우리 보러지라는 거야. 사실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지. 국민들이 결국 세금을 냈어야 되는 거야. 왜 그 세금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돈이 왜 내가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명목적인 이유가 없는 거야. 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돈인 거야. 사실은 지금의 많은 부를 축적한 부자들이 전부 다 가난해져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100억 가진 사람과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00원과 1억으로 줄어들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품에 빠짐인 건데 지금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절대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위험하게 돈을 찍어내가면서 이거를 연장시키고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러면은 이런 구조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가 결국은
약간 사회주의 모델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사실? 뭐 사회주의 모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화폐의 기준이 재물이라든지 채권 같은 무실명으로 이게 그 실명이 없는 실체가 없는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돈은 앞으로 화폐 가치로서 인정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와요. 그러면 대안은 뭔데요? 노동력을 기본으로 한 노동력을. 네. 인간의 고유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디지털 화폐가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 예를 들면 내가 1시간을 일하게 되면 1시간을 일하는 가격으로 받는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1원이라고 하는 디지털 화폐가 있다고 하면 그 1원의 가치는 한국에서도 1원이고 미국에서도 1원이고 내일도 1원이고 무슨 물건을 사더라도 그 노동력의 가치만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화폐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곡되지 않고 부풀려지지 않고 다른 데서 투자나 투기를 통해 가지고 가격을 조절할 수 없는 이 고유한 디지털 화폐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통용되기 시작하고 그걸로 경제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화폐로만 앞으로 거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됨으로 인해 갖고 기존의 거품으로 된 화폐와 부와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요거를 그러한 화폐로 변환할 수 있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단번에 올 수 있느냐? 단번에 오기는 힘들겠죠. 근데 이러한 화폐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나 세력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어내게 한다고 하면 이건 단번에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준의 문제입니다. 갑자기 전 세계 50억 인구 중에 30억 이상의 인구들이 나는 이 앞으로 달러는 통용 안 하고 이 화폐를 내 화폐로 인정하고 쓰겠어라고 할 수 있는 그 체계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화폐 개혁은 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화폐 계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경제를 통합할 수 있는 정보망과 또 그와 관련된 결제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 디지털 기축 화폐를 통해 가지고 이게 조금씩 준비가 돼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혁명적인 화폐 산업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의외로 가깝게 금방 올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안 안에서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가 되느냐? 이 화폐가 없어지거나 달러가 무너진다고 해서 경제 활동이 멈추진 않습니다. 왜냐면 물건이 있다고 하면 그 물건을 대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물물 교환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미국과 우리가 아이폰을 사는데 달러로 가던 것들을 반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쪽의 농산물이라든지 뭐를 통해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즉 화폐에 대한 중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스템만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걸 반드시 달러로 써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걸로 교환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얼마든지 우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조업이 살아 있어야만 앞으로의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소프트뱅크 이야기할 때도 그런 비슷한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방식은 산업으로서 가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계속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지만 문 대통령도 제일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기본이 돼야만 된다 이런 이야기지. 그렇죠. 어떠한 경우에도 제조업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업은 기초가 없이 무너지는 거고요. 그 제조업의 기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노동력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화폐는 금이나 은으로 단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보정하는 게 노동력이 될 수 있는 화폐로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조업으로서 세계 3대 강국에 들어가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는 충분히 앞으로 파고를 이겨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올해 1억 달러 이상 1조죠. 1조 달러 이상의 수출을 만들어낸 국가들이
이 8개 국가가 있어요. 근데 이 1조 달러 이상을 제조업에서 만들어낸 국가는 중국, 독일, 한국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 면에서 3대 국가가 됐다. 예. 아. 일본이나 미국, 뭐 홍콩 같은 데는 금융업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갖고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투자 수익 같은 걸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몰라요. 그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조업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세계 정세가 격변한다고 하더라도 생필품이나 기계 장치나 꼭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없는 자원이라든지 뭐 식량이라든지 다른 해외에서 필요한 1조 원어치 이상의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가 1,000조 원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만일에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라든지 뭐 어떤 경제적인 파고 변화, 뭐 환율 정책의 변화, 전쟁 뭐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일본이나 미국은 단기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지만 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한국, 독일, 중국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국 제조업의 강점을 꼭 인정을 하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야, 우리 송 작가님 요즘에 국뽕 좀 맞았어. 송 작가님 방송을 들으면은 뭔가 자부심이 막 생겨. 한국의 앞으로의 미래는 한 50년은 보장된 것 같은 느낌. 실제로 한 10년만 지나고 나면 일본도 이기고 세계 진짜 베스트 5 안에 들 만한 경제 대국이 될 수도 있고. 그럼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최근 오늘 방송을 다른 데서 하고 온 게 북한이 저렇게 개기는 게 마지막 재롱이다. 이미 우리가 킬체인 시스템을 글로벌 호크 도입과 뭐 여러 가지 그 F-35 도입 완료시키면서 완료를 끝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함부로 군사적인 도발 못 해요.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미국이 안 나서도 우리가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여줬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경고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국방부가 공개를 했습니다. F-35가 날아가서 북한의 장거리 유도탄을 요격하는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북한에 이미 내 보여줬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경제로도 그렇고 안보로도 그렇고 어떠한 면에서든 이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국가로서의 입지를 완료했고 이걸 통해 갖고 더더욱 과거 정권에 있었던 정말 외교의 국치라고 할 수 있는 또 외국에 있어서의 굴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와 외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보다 우리가 뻣뻣하게 나가도 수없이만 독일을 비롯한 뭐 동남아를 비롯한 남미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한테 러브콜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예. 세계의 발전된 모범 국가의 모습들을 우리가 갖춰나가고 있다라는 면을 생각을 하자라는 생각에서 방송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융성하고 있는 시기에 북한인들 전쟁하고 싶겠고 전쟁하고 싶은 생각 없기 때문에 저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나 좀 봐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시대에 못 맞춰서 못 따라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네. 그들은 끝없이 사실 알고 보면 대한민국 망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나 그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정권을 잡으면은 또 반대파가 또 망해라 하는 이런 구조는 이제 혁파를 해야 된다. 저들의 지지층의 수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신성한 국회에 난입해서 꽹가리와 부부젤라를 불어대는 이스라엘기를 흔드는 할아버지들이 지금 보수의 얼굴인 겁니다. 축구장이야, 국회가? 그들이 이 나라의 그 보수 정권에 지지하고 얘들이 우리 동료입니다 하고 내세우는 순간 진짜 양식 있고 생각 있는 진짜 제대로 된 보수나 지식인들은 대한민국의 자한당의 수명이 끝났구나 하는 거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부자가 되는 부자 학 개론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거 있어? 예, 서민은 서민은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이 세상의 모든 그 현대 자본의 종잣돈은 교황과 유태 자본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다 종속돼 있어요. 그 씨앗들입니다. 이거를 타파해내지 않으면 어떠한 경제도 거기에 다 잡아먹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양반 그러면 10조 버는 거 포기했나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벌 겁니다. 네, 새로운 경제 체계 하에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경제 체계 하에서
10조 벌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네. 송작가 TV 여러분들 구독해 주셔야 돼. 네,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이런 방송이요 듣다가 보면은 해박해져. 뭐 새날 또 오셔가지고 뭐 쓸데없이 뭐 정치권 이야기만 듣고 있고 말이야. 송작가 TV에 많은 지금은 행동해서 음. 우리가 정권을 완벽하게 확고히 하는 총선 승리가 우선 필요한 거지만 그 이후에 어떤 그림을 나가야 될지는 송작가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의 최대 주적인 일본이 쫄쫄이를 타고 있는 제대로 망하고 있는 현실들을 매주마다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그런 보도들이 나와. 네, 이제야 나오는 거죠. 참 알겠습니다. 자 외국심으로 가득 찬 자유한국당. 외국심. 알겠습니다. 외구심이죠, 외구심. 자 일단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